영학도서관 독서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의 시대는 말의 홍수 시대라고들 합니다.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역설적이지만 오늘은 침묵이라는 무기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지언인은 코르넬리아 토프라는 사람으로서 경제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독일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현재 자신이 설립한 성공 커뮤니케이션 훈련 연구소 메타토크의 대표라고 합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의 홍수에서 살고 있다. 여기저기서 쉬지 않고 떠들지만 정작 필요한 말은 거의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 신경이 곤두서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힘이 쭉 빠지기 일쑤다. 더 심각한 건 대부분이 이 공허한 수다에 전념되어 이게 무슨 사태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잘 알면 3마디로 족하다. 잘 모르니 30마디가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만 잔뜩 늘어놓는데 현안이 되어 있는 걸까? 결론을 말하자면 침묵의 힘을 모르기 때문이다. 침묵은 인간에게 힘을 주는 최고의 원천인 것이다. 이렇게 서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너무나 말이 많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힘은 강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흔해서 오히려 말의 위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은 할수록 힘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적, 즉 고요함을 말합니다. 정적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더 강력하다. 실제하는 아스피린과 달리 정적은 실제하지 않으면서도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 모순되지만 강력한 정적의 효력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다. 대화 도중 잠깐씩만 입을 다물어보라. 침묵은 제대로 사용하면 반항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아이에게 TV를 끄라고 지시하면 아이는 반항한다. 반대로 엄마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이의 마음에서 양심과 건강한 이성이 꿈틀거리게 된다. 말은 적게, 침묵은 많이가 적당한 균형이다. 세상 만사가 그렇듯 침묵에도 양극단이 있다. 너무 많아도 너무 부족해도 효과는 떨어진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하고 나서는 대체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매일 함께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를 떨었던 동료가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데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다 너무 많이 떠들고 너무 적게 귀를 기울인 탓이다. 입을 다물어야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혼자 끙끙거리며 힘들어하던 이 동료는 고민을 들어준 상대가 얼마나 고마웠겠는가. 성급한 대응의 유혹을 이길 줄 아는 한 여성 팀장이 말했다. 언쟁이 건설적인 차원을 벗어나면 무조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게 최고예요.
말 안 하는 사람과 한번 싸워보세요. 싸움이 되나?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다. 침묵에는 건설적인 침묵도 있고 파괴적인 침묵도 있어서 어떤 침묵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말합니다. 저자는 대화에서 침묵이 효과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침묵은 상대의 지성은 물론이고 책임감과 이해심, 관심, 참여까지도 활성화시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 많지 않다. 내부에서 오는 동기가 훨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법이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말수가 적고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 단어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싣는다. 수다쟁이들보다 2배는 더 자주, 더 길게 침묵한다. 그리고 2배는 더 성공한다. 그러므로 무조건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히 침묵해 가면서 단어를 아껴 쓰는 것이 오히려 설득이나 협상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여느 정치인들처럼 몇 시간 동안 연설을 해대지 않았습니다. 피와 땀과 노력, 그리고 눈물밖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로 시작되는 그의 취임 연설은 간결했지만 전쟁을 앞둔 영국 국민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잠시라도 침묵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이 존중함을 잃어버린 사회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걱정만 틀어놓고 잘난 척만 하려 한다. 대화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 관객을 앞에 둔 배우의 독백처럼. 하지만 입을 다무는 것은 지식이나 권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 방식의 일종이다. 그러니 당신 혼자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대화할 마음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입을 다물고 이야기의 귀를 기울여 보자. 상대 역시 당신을 더욱 존중하고 한층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려 할 것이다. 속담에 잔잔한 물이 더 깊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입을 다물면 지적으로 보인다. 아니, 실제로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대체로 더 지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실험실 팀장이 자기 팀에서 실시한 실험 내용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대화를 나누게 했는데 유독 한 여성 피실험자가 너무 좋은 대화였다며 상대 남성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그래서 궁금증에 녹화 영상을 돌려보았더니 그 남성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주로 네, 당연하죠. 정말이요? 세상에처럼 동의를 표하는 추임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화 상대였던 여성 팀원은 그를 달변가에 이해심이 풍부하고 표현이 명확하다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또 다른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또 사람들이 누군가와 싸울 때일수록 침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떤 말을 했다면 그건 그의 의견일 뿐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끝까지 상대를 쫓아가 취소한다는 말을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중세 사람들이나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에 앞서 일침을 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페터는 클라우스가 또 비아냥거리자 다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 좋은 의견 고마워. 그걸로 끝.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비난이 진실과는 상관없이 그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저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를 지적합니다. 법에서 피고인에게 묵비권이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모든 피고인에게는 묵비권이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 같은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이 또한 침묵이다. 법정에서조차 사용될 정도로 침묵은 유익한 것이다. 한데 그 권리는 막상 법정 밖에서는 많이 이용되지도 않고 그리 호의적인 평판을 받지도 않고 있다. 단 침묵에도 규칙이 있다. 침묵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한 말이다. 며칠만 지나면 입을 다물 적절한 시점이 눈에 보입니다. 침묵에도 규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말하는 데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침묵하는 데는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할 때가 더 힘이 든다. 그러나 침묵은 반대다. 수단은 쉽지만 침묵은 힘들다. 침묵에는 지성과 관심, 굳은 의지와 동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몸에 익고 나면 끊임없이 떠드는 것보다 입을 다무는 쪽이 훨씬 편하고 쉽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떠들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야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는 아이에게 쉬지 않고 말을 늘어놓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고 말합니다. 아이가 우는 동안에는 울면서 동시에 듣는 것은 거의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 때는 떠들 게 아니라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공감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들조차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저자는 지위가 높을수록 말이 많아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수도원 원장이 몇 년 전부터 경영자를 대상으로 무건 수행을 실시하는데, 즉 말을 하지 않는 수행입니다. 무건 수행을 실시하는데 호응도가 높다고 한다. 기부금을 많이 받아 수도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자랑을 했는데 가끔 참가자들이 무건 수행 중에 앰뷸런스에 실려 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못 견디는 거죠. 내 질문에 수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참 딱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는데. 다음으로 자신의 약점을 건드렸을 때의 대응에도 침묵은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괜히 그런 말을 했네. 참을 걸. 말을 뱉은 후에 이렇게 후회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말을 할 때는 참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성이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약점을 건드렸을 때 대응하는 방식에서 한 인간의 성숙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말에 일일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지간해서는 피식 웃고 넘기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자신의 약점을 알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특히 협상 자리에서 이런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 그래서 협상에 능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 없이 따발총을 날릴 것이고 생각 없이 말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건드리면 힘들지만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잠시라도 생각을 하고 말한다면 말의 내용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생각 없음을 장려한다. 3초만 대답이 늦어도 상대는 초조해야 한다. 우리 시대는 곰곰이 생각한 대답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말하는지가 중요하다. 생각이 없고 하나마나한 소리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딱 5초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경영자는 회사에서 모두의 경외심을 받습니다. 그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과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평가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리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말을 하기 전에는 꼭 5초 동안 생각을 하죠. 그게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 같습니다. 저자는 현대인들이 왜 1시간도 스마트폰을 끄지 못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지 못할까? 왜 우리는 단 5분의 침묵도 견디지 못하는 걸까? 이 물음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고요함을 필요로 하면서도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 고요한 축복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고요는 저주다. 우리 사회는 고요를 피해 도주 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매일 수백억 달러어치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불가능을 모르는 경영자가 있다. 그에게 불가능한 건 딱 하나뿐이다. TV,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이 없는 방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오로지 방 안에 조용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 현대인들이 한 번쯤 음미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따금씩 도발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 저자는 이렇게 대처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네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라는 식의 비난에는 대응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냥 귀찮다는 듯이 그러게요 라고 툭 답하는 게 최선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상사가 또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라는 꾸지람에도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팀원 중에는 항상 변명을 늘어놓고 사과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멍청한 짓이죠. 그런 도발적인 질문에는 대꾸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도 늘 누군가는 걸려들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에 조건 반사를 통해 대받아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저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때로는 공격적인 침묵도 좋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비언어적인 모든 것을 총동원한 침묵, 찌푸린 이마, 앙담은 입,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자. 말 그대로 눈조차 깜빡이지 않고 상대를 노려보는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생각을 하되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는 말라. 말하는 순간 효과는 사라지니까. 학자들은 텔레파시가 없다고 하지만 장담한다. 텔레파시는 분명히 있다. 저자는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처할 방법으로 침묵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침묵은 협상 방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협상 상대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강할수록, 시간이 촉박할수록,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마음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봄에 사과나무 한 그루에 5톤의 비료를 들어붓고는 비료를 많이 줬으니 사과가 빨리 열리겠지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렇게 비료를 퍼부으면 그 사과나무는 여름이 오기도 전에 죽어버릴 것이다. 사과를 얻고 싶다면 적당한 양의 비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침묵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화와 침묵이 적절히 섞일 때 침묵은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화는 스톱, 고 원칙에 따른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추천하고 싶은 말과 침묵의 비율은 각각 1대 3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말보다 3배 더 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몇 주 동안 이사 문제로 다투었다. 제가 아무리 살살 구슬려도 도무지 통하지 않아요. 나는 방법을 바꿔 스톱 고 원칙을 적용해 보라고 했다. 즉, 일단 아내에게 왜 이사에 반대하는지부터 물어보라고 한 것이다. 아내는 남편 질문에 마치 외계인 보듯이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게임에 열중했다. 남편은 인내심을 발휘해서 입을 다물고 기다렸다. 20분쯤 지났을까? 아내가 입을 열었다. 이 동네에 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 남편은 총알처럼 튀어나오려는 대답을 꾹 눌러 참고 잠시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겠지. 정든 곳 떠나기가 쉽지 않겠지. 그리고 다시 침묵했다. 한참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사 이야기는 그만하자. 침묵. 그렇지만 주말에 정말 좋은 동네에 있는 아담한 집 한 채 구경시켜 주고 싶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건지도 모르지만 당신도 마음에 들어 할 것 같거든. 동네도 괜찮아서 정도 금방 들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입을 다물었다. 이번에는 하루 종일. 다음날 점심때 아내는 남편을 따라 집을 구경하기로 하러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기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는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말을 하는 중에도 잠깐의 침묵은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예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나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잠깐 멈춤은 마을에 무게를 심어준다. 어느 회사의 사장이 하는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리고 말을 쉽니다. 30년 근속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쉽니다. 프란츠 민첼스베르 것이 말을 쉽니다. 지칠 줄을 모르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 말을 쉽니다. 언제라도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말을 쉽니다. 개발부의 버팀목이죠. 끝.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리 더한 칭찬이 이어졌어도 그 뒤의 말들은 기억에 남지도 않았을 것이다. 개발부의 버팀목이라는 한마디가 뇌리에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회장의 이 찬사는 간략한 말과 효과적인 멈춤으로 이루어진 명품 문장이다. 말을 하면서 중간에 침묵으로 잠시 쉬는 것은 청중과 눈맞춤을 통해서 신뢰감과 호감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표정과 제스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연이나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 가만히 살펴보라. 발표자는 말을 멈췄을 때 무엇을 하는가? 맞습니다. 그들은 청중과 눈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시선 교환은 정교한 논리보다도 훨씬 더 발표자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연구 결과로도 이미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저자는 침묵은 말보다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제목과 같이 침묵이라는 무기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더 훌륭한 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 책은 유혹의 시대를 이기는 5가지 삶의 원칙이라는 부제가 있는데 절제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런 참는 능력이 현대인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참을 수 있는 능력,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